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테마 28부터는 일제감독에 대한 내용 다룰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전체 보면서 배울 한국사 관련된 내용 중에선 여기 있는 내용이 제일 화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F라면 좀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설명하면서 좀 그런 감정 몰입이 안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중요한 거는 시험 공략하는 거니까 일단은 시험 공략에 최대한 틀을 맞춰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 이번 첫 번째 주제, 일제 식민 통치 및 국내 항일 운동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식민 통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큰 틀을 먼저 다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일제감독이 전체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 항일 운동에만 한정하면은 범위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10년대에 몰려 있어가지고 큰 범위로 보면 전체도 다 다루지만 세부적인 걸 보면은 1910년대 초반부터 20년대까지만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출제 비중은 첫 주제이기 때문에 거의 이 주제는 매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식민 통치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온 회차를 찾는 게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식민 통치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무단 통치기, 그리고 이른바 문화 통치기, 이 민족 말살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최대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는 그냥 거의 의무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그리고 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 파트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그만큼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트의 경우에는 식민통치정책, 사회상, 국내 독립운동단체 및 항일운동 관련된 내용 모두 키워드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금방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키워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0년대, 20년대, 30년대 후반 이후에 일제정책 및 사회상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독립의군부 및 대한광복회 특징 및 활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국내 단체고요. 그리고 항일운동의 배경, 전개 및 영향, 그리고 신간이라는 단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형의 경우에는 정책 및 사회상을 파악하는 거랑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 관련된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나마 좀 어렵게 되면은 일제감독기의 항일운동을 파악하는 유형이 출제되는데, 사실 얘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이따 배울 3.1운동 관련된 게 키워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키워드 암기 때문에 좀 양이 부담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익숙해지면 못할 만한 파트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가르쳐드린 거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파트는 좀 정리를 쉽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26강 때 배웠던 것처럼 이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통치권,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넘기면서 약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일제감정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간에 일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탄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런 조약을 통해 가지고 명분상으로는 당연히 지금 일제가 우리나라 지배하게 되었지만, 당연히 일본 일제 환영합니다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걸 받아주는 사람은 친일파 외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 안 되면 패야죠. 일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일단 이 무단 통치기, 그러니까 이 1910년대 특징이랄 수 있는 이 무단 통치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떤 느낌으로 좀 키워드를 잡아가시면 좋냐면, 키워드 자체가 특징이 공통적으로 공포랑 관련된 사례가 좀 많아요. 뭐냐면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해요. 추린이 입고 막 껄렁껄렁 다니는 게 아니라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해요. 말 안 들으면 칼 뽑아가지고 야, 말 안 들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범죄 즉결례. 재판 안 하고 그냥 니 5년 징역 이런 식으로 재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범죄에 대한 판결 같은 거 내리는 범죄 즉결을 해요. 그리고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인 조선 태형령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헌병이 경찰을 담당해요. 아니 대충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든 잡아 못 죽여서 안 달랄 정도로 지금 공포 분위기를 마구마구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마음대로 해, 형벌도 세게 해, 군인들 경찰 담당해. 이러니까 와, 나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 시작은 어떻게든 강압적인 분위기로 압도하는 그런 정책 같은 걸 많이 했다 라는 느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침탈로 일단 딱 빼앗았으니까 뭐 광업령, 산림령, 어업령 해가지고 뭐 광업, 산림,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거, 그리고 물고기 이런 거에 대한 통제도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자본 같은 걸 싹 다 수탈해요. 그리고 이 토지 조사 사업이 진짜 중요한데 당시에 이 아무래도 식민지를 확보했으니까 근대시 뭐 토지 조사 관련된 이런 사업 같은 걸 추진하는 명분하에서 당시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토지들은 모두 몰수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얻은 토지를 자신들의 이런 일제 경제적 기반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일본인 지주들에게 헐값 팔아버려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토지를 많이 잃게 되는 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깊은 내용 이해하지 말고 그냥 신년대 키워드 이거다만 외우시고 그리고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일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시행하였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무단통치기는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아 그냥 무단통치기구나. 사실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된 거로는 자, 이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 해가지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고 일본어 중심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초등교육 및 실무교육 위주로 해가지고 야 니네 식민지 사람들인데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 있어?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반발하려고? 안 돼 하면서 1차 조선교육령 때는 애초에 그 교육 제도에 대한 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조선인들 똑똑해지지 못하게 그냥 애초에 교육을 그냥 대충 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맨날 그 쥐어짜고 있어. 교육도 대충해. 막 뺏어가.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라도 빡쳐가지고 반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일제감정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 운동이 발생을 한 결과 일제도 오케이 알았어 진정해 알았어 그만 하면서 통치 방식이 변화하는데 그걸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회유 관련된 그런 정책 같은 걸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형식상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지금 제가 총독부와 관련된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일제감정기부터는 기존의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라 해가지고 아예 그런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통치를 완벽하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 설치한 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건데 이 조선 총독부의 그 총독을 형식상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게 규정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뭔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은 남의 나라를 지배하려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지배하는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야, 말 안 들어? 꽝! 치면서 말 들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 있는 강력한 뭔가 이런 제독? 이런 사람들을 좀 둬야 조선인들도 오 죄송합니다 하면서 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형식상 문관 총독 임명한다고 규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임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헌병 경찰제랑 태형은 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것도 무서우니까 알아서 좀 너프는 시켜주는데 대신 경찰 수를 그만큼 겁나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 등의 자유를 좀 허용해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르러서 드디어 좀 우리나라도 신문으로서 조선일보라던가 동아일보 같은 그런 신문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온 뭐예요? 다수 검열, 폐지 이런 거 해가지고 야 니네 일제 까는 거 안 썼니? 뭐 비판한 거 안 썼니? 뭐 독립운동 뭐 찬양하는 그런 거 안 썼니? 온갖 검열과 뭐 비판과 이 신문에 대한 그런 걸 많이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인 언론 탄압을 좀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퍼주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회유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운동이라던가 특히 이때부터는 사회주의가 좀 유행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 중심으로 좀 독립운동 같은 게 또 뭔가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그런 사상 같은 거에 대한 탄압을 위해 가지고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당시 독립운동이라던가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1925년이 그 되게 키워드 잘 나와가지고 얘는 좀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란 거는 명분상으로는 약간 조선인들에게 회유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 다 까보면은 회유해주는 척하면서 지네들에게 유리한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분열 같은 걸 유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조선 관세령을 철폐하고 회사령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령은 신고제로 전환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회사 자체 설립할 수 있는 건 허용을 주는데 동시에 조선 관세령을 철폐하면서 이 관세란 거 없어서 일본 산업이 국내로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니네 회사 세울 수 있지 않았지, 우리가 관세 폐지해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 산업이 조선에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교두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저항해가지고 제가 30일강 때쯤에 다시 한번 다룰 거지만 실력 양성 운동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물품 애용을 장려하는 그런 실력 양성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이 계기가 발생했다.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19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실시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산미증식 계획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일본의 그런 지형 같은 거 좀 알아둬야 이해가 쉬운데 쉽게 말하면은 일본은 농사를 하기에 그렇게 좋은 지형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막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막 군사도 키우고 막 새로운 산업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국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식량 문제 해결하지?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저 조선에서 쌀을 마구마구 생산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식량 문제 해결하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 쌀을 생산하기 위한 건 수리 시설을 좀 확충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농사하는 거를 쌀 중심으로 단적화 시켜가지고 쌀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농사 같은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개편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일제가 어떤 걸 좀 했었냐면은 이 수리 시설 같은 걸 많이 확보해 줬긴 했었지만 이 수리 시설 비용을 당시 조선인들에게 다 전가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산미증식계 했으니까 당연히 쌀은 많이 생산됐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만큼 원래 목표만큼 다 이렇게 쌀 생산하지 못했음에도 쌀을 마구 가져가 버려가지고 특히 당시 군산항에 그러니까 군산 쪽에는 이 쌀 반출하기 위한 걸 마구마구 쌓아놔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먹을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 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땠었냐면 결국 만주산 잡곡을 수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에서 만주산 잡곡의 수입의 결과 이런 게 나오면 산미 증식 계획 다룬 겁니다. 그 외에는 자, 이 제2차 수교육령 이거는 좀 차이점이 아무래도 그래도 문화 통치다 보니까 반발을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보통학교 수업 연한은 6년으로 규정했어요. 일단 수업 연한 늘려주고 그리고 드디어 조선어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 못 외우는데 이걸 포용해줘? 오케이 반발 많이 무마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식상 대학에 대한 설립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했었는데 당연히 일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애들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적인 찬성은 안 했겠었겠지만 이 2차 조선 교육령 발표되면서 어쨌든 간에 생각했던 것만큼 교육 관련된 거를 많이 허용해 주진 않았네? 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세운 대학교를 만들어보자 라는 운동 같은 게 추진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산장려 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제가 나중에 한 31강 때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외에는 당시에 나홍규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인 아리랑을 단성산 극장에서 상영했었고 당시엔 사회주의가 좀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성향 작가들이 약간 카프란 단체를 만들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30년대 이후인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능검에서 이 일제 통치 정책 및 사회상 유형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0년대 후반 이후를 가장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30년대 후반 이후,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제가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나온다면은 일단 당연한 거지만 30년대 후반 이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10년대, 그리고 20년대요. 그래서 얘네 둘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0년대랑 30년대 후반 이후까지는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안 나오면은 30년대 후반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키워드가 다룰 게 진짜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냐면 이 민족 말사 정책은 어떤 과정에 발생했냐면, 일단 세계 대공황이라 해가지고 진짜 세계적으로 경제가 와당창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야. 그리고 만주사변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약간 일제가 좀 어떤 걸 썼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대륙 침략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 당연히 먹었으니까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이제 다른 나라까지 침략의 야욕을 좀 확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만주사변 이런 게 일으켜가지고 중국의 만주 지역 공격해가지고 만주국이랑 괴뢰국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쟁이라던가 전쟁 물자도 확보해야 돼.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야.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특히 나중에는 이제 중일전쟁이라 해가지고 이런 전쟁 같은 게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정책의 방향도 아예 새로 다 뜯어고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이런 것처럼 이 민족 말사 얘기는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약간 전쟁이라던가 전쟁, 세뇌, 노역 이런 게 나오면 어 민족 말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국가총동원법. 일제가 전시체제에 대비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인적, 물적으로 대놓고 수탈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쟁 대비하기 위해서 금속, 막 솥그릇, 뭐 녹그릇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쌀도 막 공출하고 그냥 마구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위안부라 해가지고 당시에 일본군들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 일본군들 편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서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데려가가지고 성노예로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 썼던 위안부. 지금도 아직 이거는 일본과 잘못 인정하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조선사상보 예방구금령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명분상으로는 그 국가의 뭐 반체제 이런 거 탄압하는 거, 그러니까 독립운동 같은 걸 조금 더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동하는 애들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그냥 다룬 건데, 어쨌든 간에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냥 법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이 이 민족 말살에 관련된 키워드로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외워두시고, 뭐 지원 명제 및 학도 명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여러 방식 통해 가지고 전쟁에 나갈 사람 조선인들 마구마구 데려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자, 세뇌는 뭐가 있냐면 일본식 사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 신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강제로 충성시키게 하는 그런 신사참배를 강요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식으로 강제로 성명을 바꾸도록 하는 창씨개명. 그 외에도 황국시민 서사라 해가지고 우리는 천황,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자식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맹세 같은 걸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에 충성합니다. 약간 이런 온갖 세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일련의 정책 같은 게 쉽게 표현하면은 내선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강요해가지고 그런 일련의 사상 같은 걸 강요하기 위한 이런 여러 좀 정책? 뭐 강요하는 거 이런 게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노역은 별거 없어요. 노역은 뭐 국민징용령, 여자 정치 근로령, 징용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인들 남녀 관계없이 마구 노동 현장에 강제로 끌고 왔다 그런 내용 나오면 다 노역이고요. 몸빼라는 거는 당시 여성들의 노동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몸빼 이런 키워드 나오면 또 민족 말살기다. 그냥 그 정도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노역은 별로 설명드릴 게 없고 그냥 노동연자를 강제로 끌고 왔다. 그냥 그런 내용 나오면 민족 말살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민족 말살기에 내면은 이게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의 전쟁 키워드가 문제 키워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은 별로 다룰 게 없어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단 남면 북양 정책이라 해가지고 이 당시 일제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물자 같은 거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최선으로 좀 고려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남쪽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북쪽에서는 양을 사육해가지고 이런 물자를 확보하고 또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 해가지고 한반도 자체를 전쟁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지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알뜨르 비행장이라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일제 그런 뭐 배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약간 이런 것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병참 기지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자도 뜯고 인력도 뜯고 그런 정책들이 나왔던 게 여기에 배경이 나왔다 할 수 있겠죠. 그 외 교육령을 그냥 간단히 다루면은 제3차 교육령은 조선을 그냥 수의 과목, 그냥 선택 과목 변경했는데 사실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이제 안 가르쳐요, 사실상. 그리고 국민학교령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지금의 초등학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을 개편했습니다. 근데 이 국민학교란 명칭은 나중에 현대사 와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이르러서야 다시 초등학교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조선 교육령의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중심했었고 나중 가서 전쟁 많이 하다 보니까 군사교육 해야겠죠. 그리고 조선의 학생들을 전시체제에 동원했다. 그리고 조선은 아예 안 갖췄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일제 통치 정책 관련된 내용은 다 다뤘고 이제부터는 국내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관련된 단체나 운동 사례를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 얘는 솔직히 별로 다룰 게 없어가지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독립의군부. 임병찬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전라도에서 결성된 단체로서 이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된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 독립의군부랑 대항과목회는 좀 어떤 걸 좀 구별해 두시면 좋냐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 있었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복벽주의라 해가지고 군주정,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회복하는 걸 지향했었고 이 대항과목회는 말 그대로 진짜 국민주의다. 약간 이런 공화정을 지향했다.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벽주의를 지향했냐, 아니면 공화정을 지향했냐, 이 차이점이 진짜 키워드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의 대표적 활동은 일본,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제감독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야, 내 봐줄게. 지금이야 빨리 국권 돌려주세요. 그 요구서 제출했다는데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제출한다 해가지고 당연히 일제가 오케이 돌려드릴게요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립의군부는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 이거 했다는 걸 제가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암기를 위해서 제가 이거 강조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반대로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박상진, 최기중 등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결성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좀 최근 기출에 좀 나오는 건데 상덕태상이라 해가지고 이게 원래 곡물 가게예요. 그러니까 곡식하는 가게에서 여기에 기반으로 이 상덕태상회를 대한광복회 본부 및 비밀 연락 본부로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상 여기 곡물 가게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 대한광복회는 아까 말했듯이 공화정을 지향했었고 특히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입니다. 물론 이 독립의군부도 임병찬 선생님도 원래 의병 출신이라 약간 뭐 군사 관련된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좀 더 대한광복회가 뭐 친일 부호 및 일본이 불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압수하는 활동들을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 같은 걸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 단체를 누가 설립했는지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유형은 제가 좀 설명 급히 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어떤 인물이 각자 단체를 만들었었냐? 그리고 정치적 지향점이 뭐냐? 보복주의냐? 아니면 공화정이냐? 그리고
활동 키워드.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게 중요하고, 대한광복회는 이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사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10년대, 1920년대 국내 항일운동 사례를 빠르게 다루는 것으로서 이번 강의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1운동. 아무리 역사 안 공부했어도 얘는 좀 들어봤으면 한데, 이 3.1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단 통치의 압박에 저항해가지고, 야, 이제 못 참아, 독립운동 하자! 라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나온 걸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운동이 나오기까지 약간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이 있거든요. 갑자기 미국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자신 국가 내 민족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명받아가지고 뭐 사실 그 윌슨 씨께서 진짜 그런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기왕 독립운동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일련의 활동 같은 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도쿄 청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먼저 도쿄에서 발표하고, 뭐 중광단, 이거 나중에 다룰 단체인데, 일부 단체들이 또 만주 지역 이런 데 근처에서 대한 독립선언서, 다른 말로 무호 독립선언서 이거 발표하면서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걸 주장해야 우리가 진짜 독립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계속 외국에서부터 운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야, 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동포들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한번 크게 딱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고종이 사망한 뒤에 그 제사를 지내는 고종이 인산일을 계기로, 어차피 우리나라 왕이 죽은 때면은 당연히 신하들이 우리 왕이 하면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야, 지금 딱 기회다, 시위 딱 크게 해가지고 독립운동 빡 크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이라 해가지고 뭐 불교 대표, 뭐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려는 여러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기미 독립선언서라는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해가지고 서울의 탑공공원에서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에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서울에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나중 갈수록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3.1운동 관련된 인물로서 여러분들도 접점 알만한 이 유관순의 천안 아웅장터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폭력 운동이었는데 나중 갈수록 무력적 저항 운동 발전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사실 여기 자체의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3.1운동 당시에는 이 항일운동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제암리에서 막 교회 사람들 막 모아놓고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하는 그런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당시에 영국인 스코필드라는 인물이 외국의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좀 보도해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역사를 이렇게 외국에 알리는 그런 크게 기여한 인물이 있었다? 그냥 그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1운동은 좀 중요한 키워드가 이 고종의 인산을 계기로 발생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서 발표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외워두시고, 특히 이 3.1운동은 영양 및 의의 관련된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해가지고 그건 대규모의 조직 단체가 상하이 지역에 수립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름 운동해봤었는데, 아, 이거 운동 제대로 하려면은 진짜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딱 해가지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일제도 무조건 압박만 하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알았어 진정해 하면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변화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회유와 분열을 동시에 유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랑 이른바 문화통치의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좀 가져왔었고,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비폭력 운동 등 왜 해외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뭐 그런 의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감독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나오면 이 3.1운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60만세 운동은 이제 조금 다시 새로운 만세운동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 반발했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 순종 융의왕제 인산일을 계기로 만세운동 준비한 건데 이 융의가 순종의 연호예요. 연호. 그래가지고 이게 한능건 기초에서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은 이 순종왕제라고 안 하고 융의왕제라고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융의왕제가 다 나오면 아 그냥 순종 다른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앞서 말한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60만세 운동은 순종, 융의왕제 인산이니까 키워드 좀 잘 구별두시고 이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준비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거의 운동 직전에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얘네들 준비한 건 제대로 못했었는데 당시에 학생들 세력은 좀 어떻게 버텨가지고 창덕궁 도남문부터 순종의 장례 행렬 맞춰가지고 만세 운동을 어떻게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3.1 운동만큼 제대로는 못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인들 일제 입장에서는 고종 때 이런 거 했었으니까 얘네들이면은 당일 순종 때도 이런 걸 하겠지, 또 만세운동 하겠지, 독립운동 하겠지, 안 돼!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일제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 3.1 운동만큼 많이 커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60만세 운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운동을 계기로 당시에는 독립운동하는 계열이 크게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거든요. 이 비타협적이라는 게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뭐 약간 이광수처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독립운동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타협 안 해요 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됐어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3.1 운동의 경우에도 이런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본거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수립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계열 같은 게 나눠지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합이 필요하겠다라는 정오의 선언이 나오면서 이 두 계열의 연합을 추진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발생하면서 연합 성격의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뭐 민족유일당 운동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오의 선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 키워드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신간회.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계기로 비타여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간회는 초대 회장으로 이상제를 선출했고요. 강령을 발표했는데 뭐 정치적으로 경제를 각성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처럼 안 살겠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간회의 경우에는 전국에 뭐 순회 강연도 하면서 민중계몽 추진하고 주요 도시에 뭔가 이런 거점 같은 것도 만들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이 신간의 경우에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매칭이 잘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근데 이런 신간의 경우에도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 간의 활동 노선이 당연히 같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코민테른이라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계열의 약간 국제연합? 연합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국제적인 대표 단체? 여기서 노선 변화 인해 가지고 야 굳이 민족주의 계열과 친해지지 마 라는 그런 명령 인해 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되면서 사실상 신간회는 해산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간회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비타여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민족 협동 전선의 성격을 띠는 단체고 일제감정기의 최대 규모의 사회 단체고 특히 이따 다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간은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언급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뭐냐? 이거는 실제로 진짜 광주 지역의 학생들 중심으로 일으킨 그런 항일운동인데, 당시 나주역에서 한국인 학생이랑 일본인 학생끼리 맞짱을 떴어요. 맞짱을 떴는데 일본 경찰이 한국 학생만 탄압하고 일본 학생은 오고오고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한국인 학생들 입장에서 가뜩이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입장인데 화가 나가지고 광주 지역 중심으로 뭐 동맹 휴학을 하고 뭐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 확립 및 식민지 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항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 관련 대표 단체인 독서회라던가 성진회 등 학생 단체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일 운동이 다시 한번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아까 말했던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지원했었는데, 왜냐면 이 당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학생들이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얘네 진짜 괜찮은 건가? 얘네 지금 어떤지 저희가 속보를 취재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걸 진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간에는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나온 단체이기 때문에 이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의 사실이기 때문에 시기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맹 휴학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얘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11월 3일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발생한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는 거랑 한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발생했다. 독서의 성진회, 이 빨간색 키워드만 제대로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 무단 통치기 때 3.1 운동이 발생했었고, 이 문화 통치기 때,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 통치 때 60만 세 운동이랑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했었는데 그 와중에 신간에는 이때쯤에 창립되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가 아마 제가 앞으로 찍었던 강의, 그리고 앞으로 찍을 강의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아가지고 좀 암기의 부담감, 내용 숙지의 부담감이 좀 높았을 텐데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근데 다음 주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제감독기 파트는 좀 많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핵심적으로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알차게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좀 강의 내용이 좀 만만치 않더라도 최대한 저 믿고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테마 일제감정기의 국외독립운동 1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